1992년 10월 20일 이날의 감동은 앞으로 상욱이 100년을 더 산다 해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날은 상욱이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하루 종일 즐겁게 보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든 날이었다. 상욱은 그날을 기점으로 소영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세월이 감에 따라 상욱이 가슴에 꽉 차있던 수빈이 자리에 소영이 자리를 잡으며 수빈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수빈에게 향하던 무조건적 연민의 정은 소영이 조건 없는 사랑에 빠르게 희석되어 갔다. 옛말에 멀리 있는 단장보다 가까이 있는 쓴장이 낫다고. 수빈이 멀리 있는 단장이라면 소영은 가까이에 있는 쓴장이었다. 상욱은 지금 가까이에 있는 그 쓴장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소영은 상욱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소중한 위치에 들어와 있었다. 상욱이 가슴에서 소영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이미 수빈의 자리보다 훨씬 넓어져 있는 것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상욱과 소영은 바늘과 실이 되었다. 굳은 일에 가든 좋은 일에 가든 둘은 항상 함께였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지난 과거의 외로움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거듭 사랑을 확인하려 했다. 이제 상욱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부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소영이라는 존재를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었다. 상욱은 자신도 모르게 가리워져 있던 수빈의 습하고 어두운 우산 속에서 빠져나와 소영이 찬란한 햇빛 속으로 서서히 빨려들고 있었다. 그러나 운명의 신은 상욱이 소영이 찬란한 햇빛 속에서 빨려드는 것을 거부했다. 상욱은 또다시 그 운명의 신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더욱 참담하고 깊은 늪속으로 아주 깊숙이 빠져들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상욱이 이제 겨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갈 무렵인 1993년 6월 어느 날 최선주로부터 밤에 만나자는 전화가 왔다. 상욱은 여느 때처럼 술이나 한잔 하려는 것이겠지 생각하고 무심코 약속 장소인 초원으로 갔다. 최선주는 이미 초원에 나와 있었다. 웬일이야? 이 더운 날에 술을 마시자 하고. 술 마시는데 날씨 보아가며 마시더나. 몇 순배 술잔이 오갔다. 최선주는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쉽사리 입을 열지 않았다. 무슨 심각한 일이야? 좀 심각한 일이 생겼다 아이가. 심각한 일? 우리 배가 지금 사모하에 안 있나? 무슨 사고가 있는 거야? 그래. 며칠 전에 선원 한 놈이 실종됐다는 기라. 문제가 있던 놈이었는데 결국 사고로 친 모양이라. 최선주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상욱을 바라본다. 그러면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데? 보험 처리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도 일단은 가봐야 안 되겠나? 사무화까지? 얼마나 걸리는데? 가봐야 알겠지만도 5, 6개월은 걸릴기라. 아휴,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가봐야 하는 일이라면 하루빨리 가야지.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내는 네가 문제인기라. 한 달에 한 번은 인천에 가봐야 하는데 그거는 위하면 좋겠노. 그랬다. 이제 보니 그것이 문제였다. 지금까지 최선주는 상욱을 대신해서 수빈의 병실을 찾아보았다. 처음에는 한 달에 2번도 가고 3번도 갔었다. 그러나 이제는 수빈이 많이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찾아보고 신경을 써줘야 했다. 물론 상욱이 신경을 쓴다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일은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다. 가족 중 누구 한 사람도 생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다. 최선주가 사모하러 떠나버리면 어쩔 수 없이 상욱이 그 일을 해야만 했다. 지금까지는 최선주가 자진해서 모든 일을 맡아 해주었기 때문에 수빈의 문제는 상욱과 최선주만이 알고 있고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욱은 소영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사업에만 신경을 써왔는데 최선주가 떠나고 없으면 상욱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될 것이 뻔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어느 모로 보더라도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수빈의 가족을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최선주를 가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어쩌겠어. 최선주가 가봐야 할 일인데. 여기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상욱이 이제 간신히 행복의 문턱에 들어섰는데 그것마저도 상욱에게는 과분한 행복이었는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최선주의 출국으로 그 행복도 깨져버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었다. 상호가 내가 없는 동안 잘해야 되는 기라. 만약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소영씨가 알게 되는 날이면 니와 내는 개망신당하는 기라. 그랬다. 지금까지 1년 반이 다 되도록 상욱과 최선주만의 극비사항이 어느 누구에게라도 알려지게 되면 상욱은 원인 제공자이니까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상욱을 중매까지 한 죄 없는 최선주의 입장은 여간 난처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다음 날 최선주는 사고 처리를 위하여 사모하러 떠났다.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상욱을 이해하고 도와주었던 최선주를 공항에서 환송하고 혼자서 울산으로 돌아오는 상욱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아 외로웠다. 마음 같아서는 그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집으로 돌아온 상욱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그저 멍청이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러는 상욱이 측은해 보였던지 소영은 술상을 준비해놓고 상욱을 안으로 불러들였다. 최선주님 떠난 게 그렇게 섭섭하세요? 좀 그래. 오래 걸리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는 일이야. 선원한 사람이 실종되었다는데 그렇게 쉽게 끝나겠어? 마음 같아선 따라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소영은 지금 상욱의 심정을 알지 못했다. 상욱 역시 수빈이 문제만 아니었다면 도움이 안 되더라도 최선주를 따라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다. 상욱은 소영이 따라준 몇 잔의 술을 마시고 자리에 누웠다. 이제 며칠 후면 인천에 다녀와야 하는 날이다. 지금으로서는 상욱이 서울에 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소영에게 뭐라 말을 하고 가야 할지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다. 드디어 내일이면 인천에 가는 날이다. 최선주가 없으니 결국 상욱이 가야 했다. 상욱은 할 수 없이 최선주를 팔아 소영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최선주가 떠나면서 부탁한 일이라고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다. 소영은 최선주의 부탁 때문에 서울에 간다는 상욱을 아무런 의심 없이 보내주었다. 서울행 버스를 타고 가는 상욱은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 소영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상욱은 마음속으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짐을 하였다. 이번에 올라가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만들어주어 그들이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는 올라가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인천에 도착해 막상 수빈 어머니를 대하고 보니 지난 1년 동안 최선주에게만 부탁하고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송구스럽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상욱은 마음을 다스렸다. 지난 과거의 아픔이야 어찌되었든 지금의 수빈을 향한 연민의 정이야 어찌되었든 이제는 마음의 정리를 해야 했다. 자신이 지금도 혼자 살고 있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이미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리고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 자신이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수빈과 소영이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상욱은 모든 것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기로 하고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확인해 보았다. 수빈은 이제 거의 완쾌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수빈의 남편은 장기적인 치료를 해도 완쾌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게다가 당장 태어날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상욱은 원무과에 들러 지금까지 입원비와 치료비를 결산해 보니 사고 당시 상욱이 통장에 넣어두었던 돈도 거의 바닥이 보였다. 상욱은 그날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지난번 토지를 담보했던 형을 찾아가 사정을 하였다. 지난번 돈을 빌릴 때 시세의 절반값 정도의 돈을 빌렸기 때문에 얼마쯤은 더 변통할 수가 있었다. 얼마간의 돈을 준비한 상욱은 다시 인천으로 가 방이 둘 딸린 가게를 전세금을 주고 수빈이 이름으로 빌렸다. 수빈은 그럴 수 없다고 한사코 거절했으나 다음에 돈을 벌어 갚으라는 조건으로 억지로 계약서를 손에 쥐어 주었다. 그리고 상욱과 수빈은 마지막 인사를 하였다. 수빈아, 나 혼자가 아니란 거 알고 있니? 네, 알고 있어요. 그래, 난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너를 만나러 오지 않는다. 아니, 올 수가 없어. 이번에 최선주가 오지 않고 내가 온 것은 최선주가 먼 곳으로 출장을 갔기 때문이야. 수빈아,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하지만 너와 나의 사랑은 이제 다시 이룰 수 없는 영원한 평행선이 되고 만 거야. 내가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듯이 이제는 나도 내가 보호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한 여인이 생긴 거야. 수빈아, 지금의 불행은 절대로 불행이 아니야. 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그리고 행복해야 해.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나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너의 행복을 빌고 있을 거야.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해져야 하니까. 알았지? 오빠, 지금까지 도와주신 거 감사해요. 오빠, 이제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날의 일들은 악몽이었다 생각하시고 남은 세월은 행복하게 사세요. 진심으로 오빠의 행복을 빌어요. 최선주님께도 고마워하더라고 전해주세요. 상욱은 이렇게 수빈과의 모든 관계를 마무리 짓고 울산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수빈에게 너무 매정한 일이라 생각은 하면서도 상욱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소영에게 더 이상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상욱이 타고 온 버스가 고속터미널에 도착했다. 차창 밖으로 새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김이 서린 차창을 손으로 문지르고 밖을 내다보니 차창 밖에는 소영이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반갑게 손을 흔들고 서 있었다. 순간 환하게 웃고 있는 소영의 얼굴 위에 수빈의 눈물 젖은 얼굴이 겹쳐졌다. 상욱이 서울을 떠나올 때 눈물 젖은 얼굴로 손을 흔들어주던 수빈의 얼굴이었다. 버스에서 내린 상욱은 소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비바람이 많이 부는데. 소영은 아무 대답 없이 웃는 얼굴로 상욱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 보았다. 왜?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 아니요. 그럼 왜 그렇게 빤히 올려다보는데? 보고 싶었어요. 겨우 사흘이었는데. 정말 그랬어? 네. 소영이는 상욱의 팔짱을 끼며 우산을 펴들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맛있는 거 사줄까?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그러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뭐든지 사줄게. 다음에요. 오늘은 그냥 집으로 들어가세요. 집에 당신이 좋아하시는 거 만들어놨어요. 그래? 그러면 소영이 만든 음식을 먹어야지. 택시는 빗길을 뚫고 야암동으로 질주하고 있다. 차창 밖에는 아직도 세찬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거리 곳곳에는 가로등과 가로수들이 뿌리째 뽑혀 있어 택시는 고개 하듯이 요리조리 그 사이를 피해 달리고 있었다. 상욱이 손을 잡고 있는 소영이 손바닥의 따스함이 상욱이 가슴으로 전해져 왔다. 이렇게 위험한데 왜 나왔어? 위험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걱정되어 나온 거야? 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 왜 나밖에 없어? 많고 많은 게 사람인데. 당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한한 행복감과 안도감이 상욱을 휘감았다. 언제나 자신을 걱정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가슴 뿌듯할 수가 없었다. 상욱은 사는 맛을 느꼈다. 그러나 그 가슴 뿌듯하도록 행복해하던 상욱을
시세 많은 운명의 마시는 활을 들어 살을 꽂았다. 그리고 시위를 당겨버렸다. 상옥의 운명은 또다시 마신이 쏘아버린 화살을 맞아야 하는 관역이 되어 몸을 떨어야 했다. 비밀은 없다. 이제 상옥은 어느 면으로 보나 행복한 한 여인이 지아비가 되었고 따뜻한 가장이 되어 있었다. 상옥이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음미해가며 가장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날의 완성품을 납품하고 결제를 받기 위하여 격리과에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김상욱 사장님, 집에서 전화 왔습니다. 격리과 3번 전화를 받으세요. 라는 사내방송이 들려왔다. 상옥이 아무리 늦거나 뭔가 급한 일이 있어도 소영은 회사에 전화하는 일이 없었다. 그런 소영이 전화를 했을 때는 무슨 사고가 있을 거라 생각한 상옥은 급히 수화기를 들었다. 나요. 무슨 일이요? 미안해요. 하지만 급한 일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급하다는 게 뭐요? 경기도 여주지방법원에서 속다루 편이 왔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급한 우편물 같아 전화를 드렸어요. 상옥은 생각해 보았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법원에서 상옥에게 보내야 할 우편물은 없었다. 소영 말대로 급하지 않은 우편물을 속다루 편으로 보낼 이유도 없었다. 상옥은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생각해 보았지만 법원에서 받아야 할 우편물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영은 회사에서 볼 일이 늦어지면 자기가 우편물을 가지고 회사로 오겠다는 것이었다. 상욱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회사까지 오려면 교통도 불편했다. 그럴 게 아니고 그 우편물을 개봉하여 읽어본 후에 내용을 말해주시오. 앞불사. 그것은 상욱이 절체절명의 엄청난 실수였다. 그 속달 우편물은 소영이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쌓아온 상욱의 신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 극비 문서였음을 그 누가 짐작했으랴. 운명의 마시는 가혹했다. 왜 그 많은 날을 지나쳐 상욱이 집을 비운 그 순간을 택하여 우편물을 배달하게 했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욱은 소영이 우편물 내용을 말해주기를 궁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말해요. 듣고 있어요. 당신 전답 저당 잡히고 돈 빌려 쓰신 거 있어요?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상욱은 정신이 아찔했다. 여보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법원에서 온 속다루편 내용이 그런 것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옆에 고모가 계시는데 바꿔드릴게요. 사고는 확실하게 터지고 말았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우편물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옥이 얼마 남지 않은 부모의 유산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쓴 사실이 들통나 버린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소영이 옆에는 동생까지 함께 있으니 그 전답에 대한 설명을 좀 잘해주겠는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엇 때문에 법원에서 그러한 서류를 보내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상욱은 곧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확실한 내용도 알지 못하고 우편물을 확인해 보기 전에는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상욱은 회사에서의 일을 대충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 우편물을 확인해 보았다. 그것은 상욱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의 통지서였다. 상욱이 전답을 저당 잡혀 돈을 빌릴 때 원금과 이자는 전답이 매매가 되었을 때 일시불로 변제하거나 전답이 팔리기 전이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산하면 즉시 저당권을 해지한다는 조건으로 빌린 것이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을 달리 마련할 길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욱으로서는 조용하게 전답이 팔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채권자는 상욱에게 한마디의 사전 통보도 없이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해버린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상욱으로서는
그 부당함을 들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다. 돈을 빌릴 때 공증증서도 해주었고 지금 당장 현금으로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채권자의 권리 주장에 따르면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이 이미 전답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엎질러진 대로 수습할 수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처음에 상욱이 고향의 전답을 저당 잡힐 때는 소영과 결혼 전의 일이었으나 두 번째로 돈을 빌려 쓴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다. 상욱은 항상 그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일은 소영과의 결혼 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소영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으나 고향에 있는 전답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이 조용히만 팔려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며 대비를 소홀하게 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답을 잡히고 돈을 쓰게 된 이유를 가장 궁금해한 것은 동생이었다. 그런 거는 내가 알 것 없다. 오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오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이라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한두 푼도 아닌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상욱은 동생의 채근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욱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느니 꼬치꼬치 묻는 것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동생은 상욱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쓸 곳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상욱은 따지는 동생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그 돈을 내가 쓴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상의 없이 내 마음대로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그 돈을 주색 잡기에 탕진한 것은 절대 아니다. 나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말 못한 사연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아무 말도 묻지 말아라. 돈의 사용처나 그 말 못하는 사연에 대해서 지금은 묻지 말아다오. 언젠가는 내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게 될 테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동생의 입을 한마디로 막아버리고 집을 나와버렸다. 더 이상 동생이 집요한 질문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 그보다도 그저 아무 말 없이 동생과의 언쟁을 지켜보는 소영의 눈길을 차마 바로 볼 수가 없어서였다. 하는 수 없이 밖으로 나오기는 했으나 찾아갈 만한 곳이 없었다. 이럴 때 최선주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사모하러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언제 오겠다는 소식 한 장 없었다. 상욱은 초원에서 많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를 않았다. 마실수록 정신은 말짱해 오고 실망의 빛이 역력하던 눈길로 자신을 바라보던 소영의 얼굴만 오락가락하였다. 그래, 나는 누구에게도 잘못한 게 없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단 한 사람, 수영이가 있지. 그래, 내가 소영이의 가슴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소영이에게는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빌자. 소영이는 나의 과거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아픈 과거의 상처까지 사랑하겠다고 했으니까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빌면 그 따뜻한 가슴으로 용서해 줄 거야. 상욱은 용기를 내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소영이 전화를 받았다. 나요. 밖으로 나올 수 없겠소? 그럴게요. 어디세요? 초원. 곧 갈게요. 소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초원으로 왔다. 그리고 상욱이 맞은편에 앉았다. 그런데 소영의 얼굴은 상욱이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미안하오. 취한 모습을 보여서. 왜 취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하신 일이 취한 일이었어요? 취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소. 그럼 당신 양심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소.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전 고물을 나무라고 했어요. 오빠가 아무리 잘못하셨다 하더라도
동생이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또 있을 때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소영은 상욱이 곁으로 자리를 옮겨왔다. 그리고 술잔을 들었다. 저도 술 한 잔 주세요. 상욱은 소영이 술잔에 술을 가득 따랐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말을 했다. 나는 아무한테도 미안하지 않소. 오직 한 사람 당신에게 미안할 뿐이요. 여보, 저에게도 미안할 거 없어요. 당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데 저에게도 미안할 거 없어요. 그렇지만 당신에게 모두 이야기하겠소. 왜요? 의무감 때문에요? 그런 것도 없지 않소. 소영은 들고 있던 술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그 손으로 상욱의 입을 막았다. 당신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지금은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의 마음이 가장 편안하실 때 그때 들려주세요. 궁금하지 않소?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믿으니까요. 결국 고향의 문전옥답 마녀평은 채권자 손으로 넘어가 버렸다. 따라서 그 일은 상욱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너무나도 싱겁게 끝이 났다. 이해신만은 소영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일단락이 되었지만 그것은 잠시 표면에서 잠수되었을 뿐 언제라도 죄론될 소지를 남겨둔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이었다. 운명이 마시는 그 한 번의 시련을 주고 물러가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불과 석 달도 채 안 된 어느 날이었다. 그동안 10수년도 넘게 소식 한 장 없었던 아이들 생모의 동생, 아이들의 친이모가 상욱을 찾아왔다. 그동안 서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소식을 끊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상욱의 주소를 알았는지 상욱의 공장으로 전화가 왔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랐으나 알고 보니 아이들의 이모였다. 형부께 들을 말씀이 있어서 왔는데 시간을 좀 내주세요. 섭섭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내 생각으로는 형부와 처제라는 인연은 끝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전화로는 말씀드릴 수 없으니 잠깐만 만나주세요. 솔직히 말해 만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만 멀리서 오셨으니 잠깐만 만나드리겠습니다. 상욱은 내키지 않았지만 자신을 만나기 위하여 먼 길을 온 사람을 박절하게 거절할 수 없어 약속 장소인 태화호텔 커피숍으로 갔다. 이미 그들의 인연은 17년 전에 끝이 났었다. 그동안 서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볼 일이 있고 만나서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인가. 상욱이 태화호텔 커피숍에 도착해 보니 아이들의 이모인 민영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형부. 이게 몇 년 만이에요.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아직 20년까지는 안 되었죠. 애들 나이가 있으니까. 애들은 잘 있죠? 공부도 잘하고. 네, 잘 있어요. 그런데 민영 씨가 갑자기 웬일입니까? 그리고 여기 주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소는 아이들 학교에서 알았어요. 의례적인 인사가 끝나고 자신을 찾아온 용무를 물으니 민영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상욱을 바라보았다. 무슨 할 말이 있어 찾아온 것 같은데 어서 말씀하십시오. 좀 바쁜 일이 있어서요. 그래요.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사실은 저 여기 오기 전에 많이 망설였어요. 오다가도 몇 번이나 그냥 돌아가려고 했었지만 불쌍한 언니를 생각해서 이렇게 왔어요. 왜 언니가 불쌍합니까?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때 언니는 형부와 헤어지고 지금까지 혼자서 살고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군요.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뭐랄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뭐 그런 사람. 그건 형부의 오해였어요. 사실은. 오해였다고 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찾아오신 요건이란 말씀하십시오.
상옥은 그녀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네, 제가 여기 온 것은 언니의 부탁을 받고 온 거예요. 부탁? 언니는 형부와 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아마 15년쯤 됐을 거예요. 언니는 일본에 가서 안 해본 거 없이 고생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돈도 좀 모아 살만한가 했는데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얼마 전에 뇌졸중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자리에 누웠어요. 안 됐군요. 어찌됐든 잘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요? 며칠 전에 제가 일본에 갔다 왔는데 언니의 부탁을 받았어요. 죽기 전에 애들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염치 없는 부탁인 줄은 알고 있어요, 형부. 언니의 간절한 소망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형부. 상옥의 마음은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뒤섞여 꼬인 실타래가 되어 있었다. 민영이 말이 사실이라면 인간적으로 안 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아이들을 만나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헤어져 지금까지 한 번도 엄마를 찾지 않고 자라왔다. 아마도 지금은 그 사람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겨우 소영에게 정을 붙여 좋아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아이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 나이와 작은 아이 입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기치 않은 생모가 나타남으로써 겪어야 하는 충격과 심리적 고통을 밖에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민영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인간적으로는 안 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만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후일에 그 아이들이 지금의 내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그 아이들은 어떠한 충격과 심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입시도 얼마 남지 않았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이들과 그 사람이 만나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안 된 일이지만 그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민영은 낙심하는 얼굴이었다. 두 사람 모두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형부, 어찌되었든 언니가 아이들의 엄마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죽어가면서 꼭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데 그 간절한 엄마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부, 죽은 사람 소원도 풀어주는 게 인지상정이라는데 그래도 한때는 살을 맞대고 살았던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 자식이 그리워 울고 있어요. 민영은 울면서 상옥에게 매달렸다. 죽어가는 언니의 한을 풀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금은 어떠한 사정이 있다 해도 만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시가 끝나고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본 후에 알려드릴 테니 오늘은 그만 올라가십시오. 미안합니다. 상옥은 울면서 사정하는 민영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었으나 그렇다고 아이들이 장래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생모를 만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또한 소영과 아이들의 관계를 생각해서도 쉽게 결정 지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매정하게 잘라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마음 한구석은 개운치가 않았다. 오늘 말씀도 없이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소영은 지난번의 사건이 있은 뒤로는 상옥이 외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이나 원단을 구입하기 위해 대구나 서울을 가야 할 때도 동행을 자청해 왔다. 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어디를 가든 감시가 심했다. 그리고 결혼 초의 얼굴은 마치 활짝 핀 복사꽃 같았는데 요즘 소영의 얼굴은 거칠해지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밤에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았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상옥이 표정이 밝지 않음을 눈치챈 소영이가 물었다. 별것 아니오. 신경 쓰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오?
그런 거 없는데 왜요? 당신 안색이 안 좋아. 무슨 걱정되는 일 있으면 말해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소영은 아무 말 없다가 결심이라도 한 듯 상혹적으로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래요. 사실 요즘 자꾸만 신경이 거슬려요. 왜? 무엇 때문에? 지난번 그 일이 자꾸만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 일이라면 고향의 전답 넘어간 일? 혹시 그 돈 수빈 씨에게 준 거 아니었어요?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그랬었다. 상옥 역시 근래 들어 까칠해진 소영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일로 인해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였다. 상옥의 예감도 맞았고 소영의 예감도 적중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발견할 때가 온 것이었다. 사실은 진작에 소영이가 묻기 전에 사실대로 말하고 소영이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일이었다. 그렇소. 당신이 생각한 대로였어. 상옥이 입에서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자 역시 그랬었구나 하는 듯한 한숨 소리와 함께 소영이 표정은 싸늘하게 변하고 있었다. 상옥은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용서를 빌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그 돈을 수빈 씨에게 준 것이 아까워서도 아니에요. 본래 그 땅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거였고 제가 상관할 성질의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당신은 저를 당신의 진정한 아내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 틀렸나요? 그건 아니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서류를 검토해보면 처음에 돈을 빌릴 때는 저와 결혼하기 전이었고 두 번째로 빌릴 때는 저와 결혼하고 1년 반이나 지난 뒤였어요. 최근의 일이었죠. 처음 것은 저와의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의논을 못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당연히 저와 의논을 하셨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당신이 저에게 의논을 하셨다면 제가 못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상옥의 등에서는 진땀이 흐르고 있다. 소영이 논리정연한 항변에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었다. 아니에요. 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내게 사실을 말하고 의논을 해주셨다면 당신이 수빈 씨에게 해주신 것보다 더 잘해주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당신은 처음부터 저를 속이셨어요. 최선주님과 공모하여 저를 바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당신과 최선주님의 위선에 철저히 농락당한 것이 속상하고 그 배신감이 나를 너무 슬프게 하는 거예요. 소영은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는 소영을 무슨 말로 달래야 할지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가슴만 답답할 뿐 상옥으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뒤 소영은 고개를 들어 곤혹스러워하는 상옥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세요? 당신은 지금도 수빈 씨만을 사랑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오. 지금은 당신을 더 사랑하오. 솔직히 말하라면 수빈이는 이미 나의 가슴속을 떠났소. 내 가슴속에는 한소영 당신이 자리한 지 이미 오래요. 그것이 당신의 진심이에요? 그러하오. 진심이오. 지금이 수빈이에 대한 감정은 그저 단순한 여민일 뿐이오. 고마워요. 솔직히 말씀해 주신 거. 그리고 제가 너무 심한 말씀 드린 거 사과할게요. 이제 저에게 당신이 없다면 살 수 없을 만큼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자꾸만 불안해져요. 걱정했던 일은 다행히 잘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상옥에게는 또 하나의 난제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었다. 오늘은 상옥이 강력히 거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갔지만 민영은 또다시 찾아올 것이고 그때마다 곤욕을 치를 것이 뻔한 일이었다.
그 모두가 자신이 원하여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사실을 혼자서 처리하려 하다가는 또다시 오늘과 같은 오해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었다. 언젠가 또다시 소영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모두 털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일이 있어. 아직도 제게 숨긴 일이 또 있어요. 소영은 상욱이 입에서 또 무슨 말이 나올지 몹시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숨긴 것이 아니고 오늘 있었던 일이요. 무슨 일이었는데요? 오늘 낮에 아이들 생모의 동생이 다녀갔소. 생모의 동생이라면 아이들의 이모잖아요. 그렇소. 왜요? 무슨 일로? 상옥은 민영과 나누었던 이야기와 아이들 생모와의 관계도 숨김없이 모두 말해주었다. 그런데 소영은 아이들에 관해서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그것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어도 그것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소영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의 뜻에 따르겠소. 무언가 한참을 생각하던 소영은 상옥에게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말을 하였다. 저는 이런 말씀 끝까지 드리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어쩔 수가 없네요.